G7에서 보리스 총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색함으로 일관하던 스가 총리가 결국에는 일본에 돌아가서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면서 영국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G7 당시 영국은 의장국으로서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국 보리스 총리는 스가 총리에게 웰컴 투 카리스베이라면서 활기차게 인사했는데 스가 총리는 통역이 해준 말을 듣고도 침묵했고 영국 총리가 두 차례나 인사를 해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결국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케이 굿 하면서 어색하게 상황을 넘어간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본 네티즌조차도 통역이 있음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한국보다 수치를 당하고 있다. G7은 일본과 한국을 교체하라. 인사도 제대로 못하는 레벨이라면서 많은 누리꾼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낯을 가리는 스가 총리에 대한 외교력 부족 때문인데요. 하지만 스가 총리는 영국에 간 목적은 오로지 단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바로 도쿄올림픽 지지를 강력 요청한 것인데 특히 G7의 중심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으며 그것은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어차피 IOC와 일본의 고집으로 인해 개최될 올림픽이기도 하고 화합의 목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올림픽 보이콧을 할 수는 없으니 코로나에도 불구 적당한 선에서 올림픽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과학자 출신인 독일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 위험 때문에 관련 멘트를 삼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G7 정상들은 올림픽은 개최를 하되 안전 안심 올림픽을 개최함을 지지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때문이었을까요? 일본 스가 총리는 고국에 돌아가자마자 영국 관련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결정적으로 이것이 영국을 도쿄올림픽에서 매우 큰 곤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지지하고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여 영국의 화를 더욱 돋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내에서는 현재 영국 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영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며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의 감염 속도와 파급력이 지금까지의 코로나보다 60% 이상 빠른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현재 영국은 성인의 80%가 코로나 백신을 맞췄을 정도로 접종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는 돌파 감염도 잘 일어나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영국은 급기야 하루 확진자가 9,000명으로 늘어나며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영국에서 백신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영국은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감염이 되더라도 백신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림픽에 대해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 내각은 영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적색 국가로 변경하는 철퇴를 내렸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도쿄올림픽 이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코로나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영국을 사실상 출입 금지시키기에 이른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일본이 이런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영국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작 도쿄올림픽을 지지해줬더니 일본이 돌변한 것이고 그렇다면 영국 올림픽 대표단이 입국하기로 되어 있는데 적색 국가로 분류되면 큰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영국 대표팀을 최소 6일간 호텔에 격리할 예정이라면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곧바로 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팀의 컨디션 저하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올림픽 대표단은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발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국 대표팀은 약 300여 명 가량인데 이 중에 86%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이고 일부 체조 대표팀과 같은 18세 이하의 선수들만 나이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못 맞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 접종이 잘 된 상태이며 PCR 검사도 하여 감염자를 모두 걸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영국을 적색 국가로 지정해버리고 올림픽팀을 격리하는 상황이 되어 영국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대표팀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금메달을 다투는 탑 클래스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하루만 훈련 루틴이 바뀌어도 컨디션에 지장이 오며 또한 이번 도쿄올림픽 대회는 짧게 머무를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도쿄 역시 코로나 위험지대이기 때문에 대다수 선수들은 폐막식 이전에 도쿄를 빠져나올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영국을 적색 국가로 분류해 선수들이 훈련을 제대로 못한다면 체류 기간을 늘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영국의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더욱더 영국이 곤란한 상황을 겪게 합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6일 동안 즉시 자가격리를 해야만 하고 이는 올림픽팀도 절대 예외가 없다고 하면서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경기에서 패배를 선언당하거나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강력 경고까지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도쿄 조직위는 이번에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지난 화요일에 IOC가 만든 새로운 지침을 따른 것이라며 IOC의 책임을 돌리며 영국 대표팀을 사실상 격리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은 일본이 정작 내부적으로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어 관계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영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시키는 등 대외적으로 강력하게 코로나 관련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부적으로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긴급 사태 해제를 선언하며 코로나 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더 황당한 것은 일본에는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일본 변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간사이 지방 중심으로 일본 변이가 출현했는데 이는 인도 변이보다 강력한 전염력 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일본도 확진자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변이가 창궐하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관객 상한선을 10,000명으로 늘리고 긴급사태를 해제하는 사안을 승인해 놓았습니다. 일본 정부에 속해 있는 코로나 감염 전문가들조차 현재로서는 무관중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정부는 사람이 없으면 좋지 않아 보인다, 선수들의 경기력이 저하될 수 있다, 혹은 광고주들이 관객이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 라면서 위험천만한 관객 동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조차 이러한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모양새가 연출됩니다. 일본의 유력 지도 사설을 통해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무관중 개최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개최하면 감염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대회를 연다면 무관중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 중심으로 내각에서는 한쪽 눈을 가리고 웬만하면 통과시켜준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유관중 의혹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데다가 이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내부에서 큰 소리로 응원하지 말 것, 혹은 항상 경기 중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을 것이라는 세부 사항을 만드는 등 관련 가이드를 만들고 있어서 유관중 동원은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처럼 자신들은 코로나 위험이 극도로 높으면서도 외국 선수들에게 지나친 높은 허들을 요구하고 있어서 각국 선수단에게 큰 논란을 안기고 있으며 경기장 내 코로나 감염 확률도 크게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칫 이번 올림픽이 코로나로 인해서 메달리스트들 탈락 등 이변이 속출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 확진 가능성이 높아져 중도 탈락하는 선수들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면 결승전에서는 자동 은메달이 주어지는 등의 복잡한 룰이 적용됩니다. 한편 영국 올림픽협회 BOA는 영국팀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BOA 대변인은 이에 관해서 영국팀은 출국 전에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올림픽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엄격한 지침에 따르겠다라면서 다만 이와 같은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IOC와 도쿄 조직위와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영국 G7에서 수모를 겪은 일본은 돌아가자마자 영국을 크게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로남불 성격이 짙은 도쿄올림픽이 과연 잘 치러질지 큰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지도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존재하는 모든 고지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 봉은사는 5년 전 독도 지도 행사를 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주지 정각 스님이 개인적으로 모아둔 것만 해도 108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지도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공개했던 지도들은 대한민국, 동해, 독도, 일본 지도 등 4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건 단연 독도 항목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항목의 지도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고지도에서 한반도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16세기 지도부터입니다. 최초로 한국 국명이 등장하는 건 1593년 디오드 지도이고 이후 1594년 프란치우스 지도 등에도 나옵니다. 이후 한반도는 계속해서 세계 지도에 등장했습니다. 지형이 길쭉한 섬의 형태로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변천되는 모습을 보이는 지도 등 다양하죠. 동해는 1528년 처음 표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보르돈의 지도부터입니다. 최초로 한국해가 기록된 건 1646년 더들리 지도입니다. 1893년에는 한국만 걸프 오브 코리아가 표기되어 있는 세계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독도 항목이겠죠? 서양 지도 가운데 독도가 표기된 지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지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하는 지도는 1732년에 제작된 당빌의 중국전도입니다. 중국전도는 프랑스 왕실의 지도 제작자 장 바티스트 브루기뇽 당빌이 만든 것입니다. 그는 프랑스 왕실의 지도 제작자이자 왕실 지도 제작의 수장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리학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의 지도는 역사적인 권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황여 전람도의 초안 자료를 정리하여 프랑스판 지도를 완성하였습니다. 황여 전람도 초안을 만든 사람은 프랑스 선교사 장 바티스트 레지스입니다. 그는 강희제의 명으로 1708년부터 1716년까지 중국 전역을 측량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서양의 삼각측량법으로 실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지도이죠. 당빌의 지도 제작에는 조선 왕실에서 중국에 보내진 2장의 지도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도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조선, 중국, 프랑스 모두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섬나라 일본은 전혀 이름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때 독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고립된 그저 그런 섬나라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빌의 지도는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을까요? 이 지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보다 무려 130여 년 전에 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경과 영토 관련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한국의 경우 독도 관계에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만주, 북간도의 경계선, 독둔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 지도에는 간도를 비롯한 만주 일대까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당시 중국이 간도에 대한 조선 영토권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정은 함경도에 속하는 두만강, 북쪽 녹둔도 너머까지를 국의 경계로 표현하며 평안도에 속하는 압록강 너머 간도 일대를 서쪽 경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이번 독도 도발과 관련해 당빌의 중국 전도를 대대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 홍보관에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 전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 제시하는 지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된 사례는 극히 드물거나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을 도와주기라도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란 망언을 내놓은 날 중국이 센가쿠를 급습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치료 지배 중인 센가쿠 열도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며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홈페이지와 관련 사이트에 자오이자오 열도의 고해상도 지도와 사진, 조사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지도는 열도와 그 주변 해저 30m까지 담았습니다. 중국 측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자오이자오 열도의 기본 지리적 정보를 개선하고 주변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발언의 의미는 센가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토 조사 활동을 한다는 건 영유권 활동을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니까요. 일본은 1985년부터 센가쿠 열도를 시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이 해당 지역을 수백 년 소유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19세기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학술 연구 결과가 한국 교수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발행하는 동북아 역사 논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처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메이지 시기 오스키 슈지의 일본 지지요약 편찬과 독도인식입니다. 오스키 슈지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는 일본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지리, 지문학자입니다. 수많은 교과서와 구도를 편찬한 인물로 알려져 있죠. 한 교수는 연구에서 오스키 슈지의 저작물에서 독도에 관한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한 교수에 따르면 오스키 슈지는
1874년 일본 지략과 1875년 일본 지지 요략을 단행했습니다. 이어 1886년에는 앞서 발간한 것을 보완해 개정 일본 지지 요략을 편찬했습니다. 그가 쓴 책은 일본 문무성이 최초로 발행한 초학교 일본 지리 교과서로 그 이후 편찬된 교과서의 기준이 됩니다. 한 교수는 연구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와 울릉도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이후 발행된 교과서에 두 섬이 서술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자, 그런데 이 오스키 자료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스키는 일본 영토의 확장을 중시했다. 영토의 변동 상황을 일본 지지 요략에 정확히 반영해뒀다. 그는 일본 지지 요략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구속성 관계로 파악하고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 오키의 소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좀 복잡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읽어보면 정확해집니다. 오스키가 두 섬을 일본 영토로 간주하지 않은 사실은 여러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다. 대일본국 전도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추가로 그려졌지만 일본 영토와 달리 채색되지 않았다. 오스키는 세정 관지령을 근거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속도로 결정됐다고 확실하게 서술해뒀다. 문무성의 검증도 받았다. 네, 당시 일본 최고의 지리학자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이 오류가 됩니다. 상황은 이걸로 끝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